인천공항에 취재진이 가득합니다. 수십 명의 호속 인력에 둘러싸여 비행기에서 내린 남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내에서 마야광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9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으로 한국 송환이 결정된 현장입니다. 오늘은 범죄자 박광렬의 범죄 행적부터 필리핀 내에서의 탈옥과 마야광으로의 변모, 국내 최대 마약 유통 조직 바티칸 킹덤과의 연계구조, 그리고 이번 송환이 향후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수사 및 국제공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판가주 바콜로 지역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화상 흔적과 별 모양의 피부 파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인이 총구를 피해자에게 직접 밀착시켜 발사한 접사의 증거로 범행의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죠. 피해자들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한 흔적이 선명하여 고문의 흔적도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방에는 범행 당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45구경 권총과 소음기, 실탄 4발을 발견하게 되죠. 총기류 확보는 박광렬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짓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광렬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6년 11월 마닐라에서 검거되었으나 필리핀 사법 및 교정체계의 부실함을 틈타 2차례나 탈옥에 성공하며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2019년 2차 탈옥 이후 약 1년 동안 잠적한 기간은 그가 살인범에서 마야광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기 전 그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수산업자로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해가고 유통업을 하며 물류와 돈의 흐름을 파악한 그는 곧 어두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2010년경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IDS 홀딩스 사기 사건에 150억 원대 투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거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필리핀은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고 돈만 있으면 신문 세탁도 가능하여 당시 한국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다양한 사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에서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한국인 3명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은신처와 카지노 사업 투자를 미끼로 3천만 페소, 당시 환율 기준 7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 배분 문제로 그들은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박광렬에게 권총을 쥐어주게 만들었죠. 감옥에서 2차례나 탈출한 박광렬은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수감된 박광렬은 마야광이 되어 있었죠. 활동명 전세계로 등장 후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마약을 뿌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 마약 공급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기꾼에서 살인범이었던 박광렬이 매월 300억을 주무르는 마야광 전세계로 재편되어 수 있었던 원인은 부패한 사법 시스템, 거물급 범죄자와의 만남, 그리고 첨단 IT 기술의 악용이라는 3가지 독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2017년 3월 6일 현지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광렬은 탈옥 후 3개월 만에 붙잡힙니다. 이때부터 살인 혐의 외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되기 시작하죠. 도주 기간 동안 마약 세계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인근 지방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동 중 다시 한번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탈옥 후 1년 동안 박광렬은 완벽하게 마약계의 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도피 생활과 감옥 수감 기간 중 박광렬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최악의 멘토를 만납니다. 바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사라김입니다. 사라김, 본명 김형렬로 그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활용해 마약 판매망을 구축했고, 자신의 아들을 시켜 범죄 수익금 16억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안과 한국 경찰의 치열한 국제공조 끝에 체포되기 전까지 한국 내 13개 수사기관의 수배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으며 동남아 마약 밀수를 주도했던 인물로, 박광렬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익명, 마약 유통 노하우,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기법,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뻗어있는 거대한 밀수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전수받았습니다.
노하우를 완벽히 흡수한 박학렬은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국내에 바티칸 킹덤이라는 하부 유통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던직이라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철저히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바티칸 킹덤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이들의 주요 타깃은 SNS 활동이 능숙한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구매자 중 초범 비율이 89%에 달하며 마약은 이미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되어 있었죠. 바티칸 킹덤의 유통망은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의 마약 투약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 씨가 투약한 마약이 박학렬, 바티칸 킹덤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상류층과 연예계까지 마약을 뿌리는 거대한 암적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죠. 경찰이 하부 조직인 드로퍼를 체포하더라도 최상선인 박학렬은 텔레그램 방을 폭파시키고 다른 조직원으로 물갈이를 단행하여 꼬리를 잘라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었죠. 지금도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문제는 필리핀 교도소의 부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학렬이 2차 탈옥 1년 만인 2020년 10월 다시 붙잡혀 수감된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부근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의 시스템은 뇌물만 주면 VIP 대접을 받는 부패의 온상으로 박학렬은 죄수복 대신 의복을 입고 최고급 식료품을 먹으며 개인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교도소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되었던 거죠. 감옥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물리적 도피처이자 대한민국 마약 유통의 본거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마침내 그가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영구적 압송이 아니라 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범죄자를 잠시 빌려온 형식인데요. 한국 정부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에 대해 인도를 청구했으나 필리핀 정부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박학렬은 한국 법정에서 철저히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수사기관은 박학렬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범행에 주로 사용한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 자동 삭제 기능과 강력한 서버 암호화 기술을 자랑합니다. 미리 중요 방을 폭파했거나 암호화폐 지갑에 비밀키를 숨겼다면 숨겨진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공범의 명단을 100% 확보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든 절차가 이뤄지고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이 끝나면 그는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왕 박학렬이라는 거대한 머리는 자라냈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은 아직도 맹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던지기 방식의 유통 인프라와 바티칸 킹덤을 비롯한 하부 점조직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주택가 골목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약왕 전세계의 박학렬의 악의 연대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스마트폰과 암호화폐로 무장한 초국가적 디지털 마약 카르텔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길고 잔혹한 전쟁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마약왕 전세계의 박학렬의 악의 연대기, 마약 범죄에 대한 경찰의 경고 메시지로 이번 편을 마칩니다.